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Yes. 그래서 2부. 얘기를 해보자면은 영화를 다시 볼 때, 애프터 선을 다시 볼 때, 혹은 다시 생각할 때 이 감동이 더 커지고 그런 게 제가 아까 찝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어린 소피와 어른 소피의 시점으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볼 때는 아빠의 입장에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빠의 감정과 기억이 더 잘 보여서 한 장면을 보더라도 그 아픔이나 그 폭이 더 넓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지 않나. 이 시점이 달라지지 않나. 시점이라기보다는 시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야 이 기억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이해해 보려고 했던,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 보려고 했던 누군가의 기억 그 자체구나. 이 영상들이. 그런 것들을 확 느끼게 될 때 한 장면 한 장면에서 이 아버지가 겪어야 했던, 보이지 않던 그 슬픔과 고통의 어떤 무게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거를 이해해 보려고 또 동참해요. 이 주인공의 적극적인 기억의 과정이. 화면 컨셉도 그렇고. 그쵸. 그래서 두 번 보게 될 때 그 감정이 배가 돼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 카메라 컨셉이나 이야기의 주인공이 소피니까 아빠를 관찰자의 대상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두 번째 보는 순간부터 이 아빠도 날 보고 있는 것만 같단 말이지. 이 관찰자의 대상과 보는 자가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 마지막 장면에서 폭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일부에서 저희가 다뤘던 내용과 좀 컨셉들을 간략하게 짚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 소피가 캠코더로 아빠를 인터뷰로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직후에 튀르키예의 여정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관계가 조금씩 이상해진다고 말을 했잖아요. 다음날 이제 소피가 이례적으로 선크림을 혼자 바르겠대요. 막 등 뒤에 바르려고 하다가 원래는 아빠가 발라줬는데 선크림도 혼자 바르려고 하는 게 일단 이 비포와 애프터의 첫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잘 안 발리니까 아빠가 또 발라주기도 하고 수구도 하고 멋진 남자들이랑 수구도 하고 밤에 이제 밥도 먹고 노래자랑 컨텐츠 같은 그런 데 참석을 하게 되는데 소피가 아빠 몰래 예약을 해놨잖아요. 네. 근데 계속 어떻게 됐죠? 독립하려고 하죠. 아빠와의 그 산하 아에 있는 관계에 있어서. 근데 노래자랑은 같이 부르고 싶어 했는데 아빠가 극 아이 성향이라 안 가잖아요. 아니 뭘 그 아이살 우울증이잖아. 좀 심하더라. 한번 가줄 수도 있잖아. 옆에만 오랜만에 있어줘도 만났는데. 되는데. 난 좀 그랬어요. 그래서 소피가 굉장한 연기력으로 노래를 못 부르는 연기를. 아니 근데 우리는 다 보고 나면 알잖아. 그 남자가 왜 가지 못했는지. 알지. 근데 당시에 나 그러니까 이거 처음 아이라. 보는 나는 거의 소피아 입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심지어 11살 소피아 입장에서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만 해도 나한테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하는 인물이었어요. 딸이 같이 뭐 노래 좀 하자는데. 아니 다시 본다고 해도 좀 우울증이 심한 아빠의 입장에서는 저 무대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폭력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저 애가 부르고 있는데 부른다는데 꿋꿋이 진짜 무슨 심사위원처럼 거의 방시혁이었어요. 네, 노래가 굉장히 형편없기도 했지만 그치.
네. 아니 노래 가사가 너무 슬프잖아요. 그 아, 딸의 그쵸. 맞아, 맞아. 맞아. 그 이후로 소피도 단단히 삐쳐서 혼자 논다 그러죠. 아빠 먼저 들어가 좀 놀다 갈게. 삐질만해.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때부터 뭐랄까 이 부녀의 이야기가 좀 각기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둘이 따로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 밤에. 근데 그 딸은 이제 언니 오빠들이랑 있다가 자기 또래를 만나서 그때 이제 여행지에서 만났던 자기 또래 남자애와 첫 키스를 하게 되잖아요. 마이클이라는 남자애랑. 근데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중요한 기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주인공 여자의 소피의 감정이 뭐랄까 뭔가 이렇게 어디 한 군데 깊이 들어가서 집중되는 거 아니라 자꾸 방황하고 방해받고 엇나가고 이런 식의 연출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수거하는 씬도 사실 이 주인공을 정중앙에 놓고 부감으로 찍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식으로. 근데 공이 막 이곳저곳에서 날아오는데 얘는 어디로 그 공을 받아쳐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런 씬이라던가 아까 노래 부르면서 뭔가 거절당하는 그 장면도 그렇고 사실 첫 키스를 할 때도 첫 키스를 하다가 뭔가 다다다닥 소리가 나서 카메라 이렇게 돌아보니까 위에서 그 첫 키스하는 걸 누군가 이렇게 이렇게 애들이 훔쳐보고 놀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첫 키스나 이런 어릴 때 어떤 기억들이 자꾸 뭔가 방해받고 엇나가고 이런 순간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아버지는 뭘 하고 있었나. 영화에서는 그 아버지가 바다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내린 바다에 홀로 옷을 벗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멀리서 나오죠. 그러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파도 치는 소리만 계속해서 이렇게 막 머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은 그냥 지극히 소피의 상상이겠구나 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아빠가 바다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고 그 장면은 그냥 소피가 아빠가 겪고 있을 우울을 일종의 시각화한 장면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근데 나도 공감하는 게 아빠가 그런 뭔가 충동적인 행동들을 하는 걸 계속 보여주잖아요. 뭐 오밤중에 바다에 빠져든다든지 막 난간에 혼자 서 있는다든지. 근데 맨 처음 소피가 아빠를 만났을 때 아빠 팔이 부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것도 소피의 추측이긴 하겠지만 아빠는 그런 충동적인 행동들을 계속 몰래 해왔기 때문에 팔이 부러져 있었겠구나. 아빠는 나한테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유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래서 그랬겠구나 하는 암시를 계속 주는 게 그래서 이 영화가 결국 끝에 가서 뭔가 폭발한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뭔가 서서히 계속 서사가 쌓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런 상상에서 이 주인공의 모습은 죄다 뒷모습이거든요. 그거는 거기 가서 카메라가 앞에 가서 이 아빠의 얼굴을 찍진 않거든요.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들이. 맞아. 보지 못했으니까 얼굴은 못 보여주는 거죠. 양심상. 그쵸. 보지 못했으니까. 다만 이렇게 더듬는 거죠. 그때 아빠가 겪었을 고통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각화가 돼서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때 뭐랄까 밀려드는 슬픔 같은 감정이 있죠. 그리고 소피도 자기가 늦은 시간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행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좀 약간 공포심에서 기반된 그런 좀 극단적인 게 반영이 돼서 그런 거를 추측성 회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죠. 그리고 좀 키스를 마이클하고 키스를 할 때 저는 정말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좀 성인이 되기 위해 미션 수행하는 느낌? 떠밀리듯. 네, 이거 해야만 해. 네, 그냥 이거 빨리 해야지 나도 그 화장실 언니들처럼 될 수 있겠다. 그런 맞아, 느낌을 좀 맞아. 받았었어요.
근데 저도 남자애가 좋았어. 이 장면 연출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이게 둘이 실제로 입을 맞추는 장면을 잘 안 보고 사실 이 장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어색하잖아요. 둘이 입을 안 맞추는 게 다 느껴질 정도로. 근데 난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이 영화 자체에 사실 센슈얼한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입을 맞추는 장면을 굳이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 연출이 난 너무 좋았어. 되게 배려심 넘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리로 되게 키스하는 느낌을 잘 녹음한 것 같아요. 살렸잖아요. 나도 근데 그 사운드가 없었으면 둘 뭐 하는 거지? 했었을 것 같아. 소리 들으면서 잘하네 애들. 어쭈? 뭘 잘해. 좀 친해. 짜증. 맞아. 그런 것도 있고, 요건 소리가 너무 어른의 것이긴 했어요. 아니, 소리 폴리를 어른이 했을 수도 있어. 그쵸. 대부분 어른이 하죠. 애들한테 그걸 어떻게 시키니? 그럼 사실 애들의 키스 소리가 아니라 어른의 키스 소리였다. 그니까. 이거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상한데? 보통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뭐 바나나랑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애기들 느낌 나려면은 좀 피치를 높여서 조금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고. 키스 소리는 결국에는 폴리아트스 때 바나나 먹는 소리였을 수도 있겠군요. 그쵸. 아무튼. 네, 아무튼. 그렇게 아빠가 바다로 런하는 장면을. 또 런한다고 해요, 또. 아무 확 깨뜨리네. 런이라니. 소피가 이제 숙소에 돌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직원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그런 장면은 소피가 참 어른스러워요. 그러니까 당황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아 아빠한테. 그렇다고 뭐 호텔 벨보이한테 막 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울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린 나이에 그런 상황을 겪었으면 막 울며 불며 막 했을 것 같거든요. 눈 부쉈어 진짜로. 그니까 나는 울면서 막 이러면서 막 프런트 데스크 찾아갈 거였거든요. 근데 소피 안 그러더라고요. 되게 어른스러운 아이야.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서도 사실 아빠가 다 벗고 누워 있잖아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불을 툭 덮어준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보이는 순서가 그 장면의 순서가 반대인 걸 수도 있는 거죠. 어린 소피가 아빠가 나체인 것을 봤기 때문에 아빠가 수영했나? 하고 그쵸. 그게 기반이 돼서 조금 그렇게 극단적인 장면이 상상이 된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빠한테서 약간 바다 짠내라든지 뭐 약간 모래가 바닥에 좀 떨어져 있다든지 뭐 보여지진 않았지만 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유추해서 그 앞에 장면들을 기억 혹은 상상했겠죠.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아래층 약간 조그마한 데서 게이 커플이 키스를 하는 것도 보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극중 초반부에서 사람 간의 관계라던가 사랑의 감정이라던가 연인의 모습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혼란스럽게 다가왔는데 이 혼자서 약간 비행하는 듯한 짧은 밤을 보내면서 뭐랄까 살짝 그 자기의 정체성까지라고는 좀 오반 것 같고 가치관? 그런 게 조금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달까? 그걸 표현하는 게 또 자기가 선망하던 언니한테서 선망이라기보다는 그 같이 어울려 다니던 언니한테서 그 여기 호텔 팔찌권 물려봤잖아요. 그게 이제 뭔가 증표 같은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어린 소피에서 조금 덜 어린 소피로. 덜 어린 소피. 근데 아무튼 그 게이 커플이 키스하는 장면을 그렇게 멍하니 바라보는 장면에서 저런 관계도 있구나, 저런 사랑도 있구나라는 게 그걸
깨닫는 걸 보여주기 그쵸. 위해서 좀 그걸 오래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긴 받았어요. 처음에는 남녀인 줄 알았는데 저는 음. 딱 자세를 둘이 포지션을 바꾸니까 아 남남이었구나 이렇게 돼서 맞아요. 그러면서 파티 장면이 또 한 번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갑자기 시간대가 바뀌어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파티 장면이라고 하면은 그거죠. 이제 클럽 같이 이제 막 네. 섬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멸하는 그 공간에서 막 방지로 춤을 미친. 추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성인이 된 소피가 있는 거죠. 그 속에 네. 덩그라니 춤을 추지 못하고 네. 딱 눈을 뜨면은 그게 소피의 어떤 뭐랄까 꿈일 수도 있고 그 전멸하는 그 공간이 그렇죠. 기억일 수도 있고 하면 이제 성인이 된 소피가 잠에서 일어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점점 한 3번인가 4번 보여주는데 아빠하고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잖아요. 네. 이게 영화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맥락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씬들이.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그 장면이 반복돼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장면. 네. 그리고 그 전멸하는 그 뭐 파티 무슨 장면 아빠 춤추는 장면에서 성인 소피로 넘어올 때 아빠의 춤추는 얼굴에서 그 아빠가 사준 그 카페트 정신 나가게 비싼 그 카페트 예 어른 소피의 발이 탁 내려지면서 시간대가 넘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쨌거나 아빠가 남긴 유산 같은 걸 계속 발 아래 두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진짜 사소한 걸로도 끊임없이 어른의 소피는 아빠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겠구나 라는 게 되게 미약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렇죠. 여기 와서야 여기서 일어날 때 왼쪽 어디 방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와서야 이제 처음에 얼핏 유령처럼 보였던 누군가가 캠코더를 만지는 듯한 모습이랑 연결이 되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고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 맞아요. 그래서 딱 그 장면에 와서 이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아 이게 어른이 된 소피의 기억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지금 이 소피는 레즈비언이고 그 같이 사는 배우자가 있고 레즈비언으로서 그리고 두 명이 키우는 아기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딱 일어났을 때 이제 배우자가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전 딱 그 순간 이게 성인 소피가 이제 아버지 나이가 된 그런 거구나. 결국에는 딱 그 이 영화의 첫 번째 질문. 아빠가 11살이었을 때 31살 지금 나이에 뭐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 질문이 부메랑이 돼서 딱 소피아에게 돌아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마무리 여행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넘어가요. 여행 끝자락에 왔죠. 네. 어디 관광 명소에 도착을 해서 버스에서 내리는 장면으로부터 길게 진행이 되는데 아빠가 소피한테 태극권을 알려주는 명상 자세를 알려주는 그 장면이 어느샌가 그 같이 내렸던 사람들이 싹 빠지고 둘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되게 평온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그때 이르러서 또 부자 관계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태권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옆에 딱 표지판을 좀 애매하게 거는데 맞아요. 그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We know the perfect place 다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place라고 저는 추측을 했어요. PLA까지 보이기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좀 둘이 명상하는 거랑 결이 같은 것 같아서 요신이 좋았다. 그리고 사실 찍었던 게 그리고 사실 명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과 장소로부터 벗어나서 정신을 내가 다른 곳에 보내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걸 굳이 이렇게 막 다닥 두둑두둑두둑 가면서 패닉을 해서 저걸 보여줬던 이유가 사실 좀 도식적이긴 하지만 결국 가장 완벽한 공간은 뭐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아빠의 그 뭐라 그럴까 가르침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해석이 됐어요. 저는 둘이 또 공유를 하는 첫 순간이기도 하고 이상하게만 보였던 아빠의 몸짓을 맞아. 어른 소피가 투영된 어린 소피가 이제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는 걸로도 보여지죠. 저는 오히려 뭔가 그게 좀 역설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그렇게 한 아버지도 평온을 찾지 못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치.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장면을 이제 소피가 떠올렸을 때 필사적으로 어떤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했던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했던 아버지가 결국엔 무너졌으니 그 장면들 혹은 그 기억들이 소피의 입장에서는 또 슬프지 않았을까. 그치. 그 어제 결국에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또 저한테는 또 다른 의미로도 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장면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극권도 하고 머드 목욕탕도 가고 여기서 이제 소피가 자기가 마이클이라는 남자애랑 키스를 했다.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도 딸이니까 가벼운 키스냐. 소피가 그건 아니었다. 아빠 얼마나 맴짓이었을까. 그러니까 노래 같이 불러줬어야지. 노래만 같이 불러줬어도.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죠. 딸을 보내는, 딸을 다른 남자에게 뺏기는 그 마음. 그리고 어디 바닷가에서 좀 이렇게 부유해 있잖아요. 부녀가. 그러면서 아빠가 소피한테 모든 거를 말해도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딸이 여기서 같이 관광하는 사람들한테 깜짝 이벤트를 준비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 버스에서 먼저 아빠한테 한번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때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오늘 둘이 같이 있는 지금 순간의 날이 아빠 생일이어서 딸이 잊지 않고 생일 축하한다고 해준 걸까? 아니면 딸이 어렸을 때 자기의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빠가. 그거를 좀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때 못 들었던 말을 해준 걸까?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후자 같긴 하거든요. 소피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후자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불어서 더 사람들한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자고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이때 아빠의 리액션이 그때 너무 슬퍼요. 네. 그 위에서 아버지의 모습, 역광을 받은 아버지의 모습인데 그것도 멀리서 이렇게 망원 렌즈로 이렇게 찍은 거죠. 네. 그 바람이 확 따붙기면서 그 얼굴이 전혀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잖아요. 엄청 심각해 맞아. 보이잖아요. 되게 슬퍼 보이고. 근데 그때 장면이 이제 길게 디졸브돼가지고 옷을 다 벗고 뒷모습을 보인 채, 등을 보인 채 울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참 슬픈 게 결국엔 그 울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주인공은 보지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 알아차리 못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생일 축하를 받는 아버지의 모습.
그 속마음.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디저브돼서 나오는 울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주인공이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고 기억을 되살려 보니 그제서야 알게 된 모습이기도 하고. 여기서 서 있는 자세가 참 원래 이렇게 부감으로 찍으면은 되게 사람이 커 보이죠. 원래는 그래야 그쵸?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 어깨가 좀 말려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 앵글이 주는 효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엄청 외로워 보이고.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되게 태양을 가리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긴 디졸브가 교차의 디졸브가 되게 그 슬프더라고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모습이구나 저 슬픔은. 그래서 그게 딱 느껴지는 장면이어서 그 장면이 참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가 약간 이 영화의 장점이 여기구나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행이 마무리되는 것 같으면서 이제 마지막 밤이 찾아옵니다. 이때 레스토랑 같은 데에서 식사를 하는데 여기 현지인이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죠. 근데 그때 참 그러니까 계속 돈을 아끼던 아버지인데 그때는 되게 흔쾌히 찍겠다고 해요. 막 음료 한 잔만 마시고 두 잔 마실 수 있는 거 한 잔만 마시고 돈 아끼려고. 근데 그런 사진 찍는 거를 딱 찍자고 했을 때 이 사진 그러니까 사진 남기는 거니까 이제서야 이제 뭐 주인공이 그 당시는 알지 못했지만 그걸 보는 우리는 그 남자가 사진을 찍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영화를 다 보면 돈을 아끼지 않았던 사진은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좀 곱씹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약간 원래 사람은 죽기 전에 안 하던 짓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싼 카펫도 막 사고 사진도 찍고 아까 뭐 무대에서 노래도 같이 안 불러주던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춤추러 나가고. 캠코더는 한 명이 다른 사람을 찍어주는 건데 이 폴라로이드가 다른 거는 둘이 같이 찍힌 거에서 차이점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팔 아래에서 이 사진이 현상되는 그 순간을 나누지 않고 그냥 쭉 보여주는데 이 선명해진다는 의의가 어른 소피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빠하고 튀르키 여행을 가서 아빠를 이해하고 그랬던 순간들이 좀 선명해지는. 맞아. 그러고 나서 춤추러 갔나요? 둘이? 네. 와, 이때 와, 진짜 그 아빠가 이 춤추면서 들어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프레이밍 되면서 그때 동시에 카메라도 이렇게 살짝 사이드 트래킹 되는데 와, 저는 이 인물이 움직이면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샷이 굉장히 멋진 건 알고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게 제대로 표현된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아빠가 어깨짓을 하면서 살금살금 살랑살랑 걸어오는데 여태껏 봐왔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고 엄청 매력적이죠. 노래도 굉장히 밝은 노래로 언더 프레셔 그 멜로디컬한 게 흘러나오는데 여기 너무 좋다. 가슴이 맞아요. 반응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전멸되는 그 장면이랑 이렇게 교차로 막 바뀌지 않나요? 그쵸? 맞아요. 거기서 그쵸. 어른 소피랑 아빠가 춤추는 장면이 춤춘 아빠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소피의 모습이 이렇게. 근데 그게 보이죠. 진짜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고 나면은 저 아버지가 노래 부르는 것도 싫다고 했던 그 애가 그 앞에서 노래 부르는데도 그 자리를 지켰던 아빠인데 결국 뒤에 가서 그 딸이랑 막 춤을 추고 있는 게 결국
이 터키의 여행에서 이 딸에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 사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전멸되는 그 어른 소피의 꿈 같은 어떤 기억과 섞이면서 그 춤을 추고 있는, 전멸하는 그 공간 속에 춤을 추고 있는 아빠가 행복한 얼굴이 아니라 울고 있는 얼굴이잖아요. 굉장히 괴로워하는. 발악하고 있죠, 거의. 그쵸, 거의 뭔가 진짜 어떻게 보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만 같은. 그게 교차되면서, 아, 이게 진짜 아버지의 속마음이구나.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마음이 거기서 여실히 딱 드러나게 되면서 그 모습 딱 마주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임팩트 있던 게, 이 기억의 약간 그런 편집된 기억들, 그런 것들과 뭐 캠코더의 기록들, 요런 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게 감정으로 도출이 되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딱 둘이 안으면서 교차되는 그쵸. 그 순간이. 근데 좀 무너져요. 전멸되면서 정신없던 그 리듬이 딱 포옹하는 그 슬로우 모션으로 넘어가는데, 정말 대단한 씬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현실에 우리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그때 나의 감정밖에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뭔가 부모님이랑 함께한 기억들을 떠올려보면, 그때의 나는 오로지 내 어떤 감정만이 중요했는데, 뒤늦게 이제 좀 크고 나서 그때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 아,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마냥 웃고 행복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구나. 뒤로는 또 남모를 무게가 있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커가면서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장면들 볼 때 어떤 그런 개인의 기억이 맞물려서 감정이 팍 오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나 이 얘기하면서 그 장면 다시 돌려봤는데, 이 장면 진짜 슬프다. 여기 삽입곡도 이름이 언더 프레셔야. 아, 그러니까 난 그 노래가 너무 막 하는데 너무 슬픈데, 진짜. 그걸 또 전멸하는 그 공간 속에서 보여주니까 솔직히 이 아버지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이 영화가 진짜 슬퍼지는 지점은 뭐냐면, 이 소피가 아버지를 평생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갈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억 그 전멸하는 기억 속에 아버지는 평생 소피에게 있을 텐데, 소피는 그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평생 노력하겠지만 아마 평생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 소피는 소피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었던 거고, 그때의 나에게. 아버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한 거죠, 그 당시.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결국엔 소피는 그때 아버지를 영원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 라는 그 사실이 되게 저는 슬프더라고요. 이 영화 보면은 OS 샷이 없거든요. 오버 더 솔더 샷이. OS 샷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어깨를 걸고 서로 대화하는, 이렇게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비추는 그런 장면인데, 보통 영화에서 OS 샷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OS 샷이 없어요. 저는 그걸 의미하는 게, 이 기억이 관계가 아니구나. 이 아빠와 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한 명의 일방적인 기억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OS 샷을 쓸 수 없구나. 라는 이건 대화가 아니니까. 있는 거잖아요. 이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기억이니까. 맞아. 일반적인 시선이기 때문에 울고 있는 아버지의 앞모습을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풀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난제가 이 주인공의 삶을 계속해서 따라다닐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엄청나게 저한테는 슬퍼지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장면에서 또 표현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 캠코더 영상을 다 보고 자기가 떠나는 모습이 찍힌 것까지 다 보고 있는 모습을 음, 180도로 패닝하니까 음, 이제 어른 소피가 소파에서 그 모습을 음. 보고 있고 음, 컨티뉴로 또 180도 돌아가니까 음, 그걸 또 아버지가 보고 음. 있는 음. 그 장면 진짜. 오묘해요. 뭐랄까 그 아직도 막 내가 위로받고 있는 것만 같은 샷인 것 같고 맞아요. 한 바퀴 둘러서 음, 시선에 시선이 음, 내가 본 거를 다시 아버지가 봐주고 음. 그런 느낌이. 그게 참 과거의 나와 과거의 아버지와 그리고 현재의 나가 딱 만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고 만났으나 절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만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거기다가 더 비극적으로 그 방에 다시 들어가니까 맞아요. 와 진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전멸하는 그 방 속으로 다시 들어가. 네. 그 장면이 이 여자의 이 소피의 슬픔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채 알 수 없는. 그걸 계속 가져가야만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는 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결국 풀 수 없는 슬픔들,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를 마음에 품어두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뭐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사는 게 그런 거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영화 너무 슬프다. 다시 보게 되면은 이 캠코더 속 튀르키예 속의 이야기들이 이 끝이 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은 거죠. 거의 뭐 지옥이라고 볼 수 있지 뭐. 맞아.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근데 서로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 과거에서 이 딸은 아버지의 우울증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노력할 줄 몰랐고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이 딸에게 적극적으로 뭔가 해주지 못했어요. 그걸 이제 성인이 된 딸이 31살의 아버지의 나이가 된 딸이 그거를 꺼내보는데 결국 그때 아버지가 가서 위로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내 곁에 없으니까. 그게 어디 간 거예요? 누구요? 아빠. 아빠요? 네. 아빠는 거기 남은 거죠. 근데 아버지는 혹자는 죽었다고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쵸. 영화 속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네. 이 영화의 어떤 흘러가는 분위기와 이 딸의 어떤 표현과 그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아버지는 아마 스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다의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제작되는 상업 드라마다. 아니, 한국 빼고 이게 그냥 상업 드라마다. 지금 하면은 딸이 과거로 돌아가서 딸이 과거로 돌아가서 우울증인 아버지를 해결해서 미래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갑자기 살아나 있고 뭐 이런 식의 플롯 구성이 상업에선 가능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고 그렇겠죠. 백투더퓨처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과거로 가서 부모님의 어떤 만남을 방해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리고 요새 나오는 회기물도 그런 식의 구성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구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 슬픔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 전제가 저는 너무 저를 슬프게 해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전제가 너무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두 번째 보고 나서 막 소리 내면서 꺾고 우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네. 아니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 이 영화를 좀 뭐라 그럴까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마지막 장면 얘기하면서 몰래 마지막 장면 혼자 돌려봤거든요. 근데 도는 장면이요? 360도 도는 장면?
아니야, 그 앞에서 둘이 춤추는 데서부터 쭉 좀 돌려봤는데, 아, 거긴 자꾸 진짜 목이 다시 맺지? 못 봐. 보니까, 그 전멸하는 장면이,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진짜 상상 혹은 어른 소피의 그 내면의 그쵸. 공간인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아빠가 춤을 추는 장면 어른 소피가 보다가, 가서 안아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실제 터키에서 아빠랑 춤추다가 어린 소피가 아빠랑 포옹하고 있던 장면으로 교차가 됐다가 다시 소피의 내면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어른 소피가 춤추다가 갑자기 멀어지는 아빠를 봐요. 그러다가 아빠가 어딘가에서 떨어지거든요. 그걸 어른 소피가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만히 서서 지켜보던 소피가 다시 어렸던 소피로 변해요. 그 깜빡깜빡하는 순간에. 그리고 아빠는 떨어지면서 그 모습을 지켜봐요. 어린 소피를. 난 이 장면을 보면서 아빠는 어딘가에서 추락해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에 아마 아빠는 어렸던 소피, 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죽었겠다. 라는 추측이 이 장면에 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너무 슬픈 거야. 그럼 너무 근데 이 영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측과 상상들, 우리가 지금 하는 어떤 상상들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영화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잖아요. 많은 부분들을 은밀하게 숨겨놓고 그걸 그냥 어떤 소리나 우리가 방금 봤던 어떤 전멸하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채워놨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상상이 가능하도록 영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적인 순간을 만들어 놓을수록 영화를 극적으로 배치할수록 관객들을 하나의 결과로 몰아가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의 결과, 하나의 감정으로 몰아가기 쉬운데 이러한 방식의 연출, 어떤 것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극적으로 연출하지 않고 어떤 소리나 뭐 화면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한 평양냉면처럼 연출할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으로 몰아가지 않되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의 어떤 상상과 감정들을 풍부하게 가지게 만드는 연출인 거죠. 진짜 오랜만에 좀 해석이 다양한 한 가지 장면 가지고 진짜 어떤 몇 시간씩 얘기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봐요, 이런 영화. 튀르키예의 이야기들이 뭐랄까 그 부녀의 관계를 추측하고 정보를 쓱 던져서 캐치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연출된 게 아니라 정말 자연적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더 상응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 베리 젠킨스 있잖아요. 샬롯 웨스를 발굴한. 되게 보는 시선이 탁월하다라고 느낀 게 이런 시나리오 있잖아요. 애프터송 같은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단계에서 그 가치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나리오에 뭐가 표현되어 있지 않잖아.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을수록 그 시나리오의 가치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화의 연출력이 이건 보태져야 이 결과물로서 감정이 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만 보고 이 영화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베리 젠킨스가 이 샬롯 웨스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만들어진 영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영화 다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인데 이 영화 제목 어떻게 생각하세요? After Sun. 해가 뜨고 After Sun. 그래서 나는 이 영화가 너무 사실 좀 우울한 영화잖아요. 근데 제목이 너무 희망적인 거예요. 제가 이 제목이 뭘 의미하는지 찾아보니까 이게
햇빛에 다 그을리고 난 다음에 사후에 바르는 그런 젤? 크림 같은 거래요. 실제로 여기서 영화에서 서로 얼굴에 이렇게 그 애프터선을 발라주는 장면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타고 난 영화를, 이후에 그 선블락처럼 미리 바르는 게 아니라 다 타고 난 다음에 바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그 제목이 정확하네요. 바르고 나서 이렇게 타고 나서 바르는 거긴 하잖아 이 영화. 그렇죠. 이 기억을 되짚어보는. 맞아요. 이 여름의 기억과도 맞닿아 있기도 하고. 탄 게 솔직히 언제 타는지 모르잖아요. 그 과정이 있을 뿐이지. 맞아. 탈 땐 탄 줄 몰라. 맞아. 나중에 따갑지. 맞아. 근데 11살에 탄 게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야? 씨, 그걸 이제 바르는 거야? 아이씨, 또 너무 슬퍼. 근데 이거 제목 떠올렸을 때, 야, 이거다 했을 것 같은데. 야, 이 상업쟁이야. 제목 한참 못 떠올리겠다가, 감독님 애프터손! 야, 그거다. 야, 찾았다! 애프터손. 내 감동 돌려내. 야, 애프터손이다, 애프터손. 야, 그거 좋다. 그걸로 가자. 지금 쓰고 계신 작품 제목은 뭐예요? 비밀입니다, 그거는. 그래요? 그건 비밀. 카메라 끄고 알려주면 안 돼? 카메라 끄고 알려줄 수 있죠. 근데 오케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제목을 못 정하고 있다가, 막 이 가제 저 가제 막 하다가,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안 와. 이거 아닌데?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애프터선! 야! 그거다! 이렇게 딱 가는 경우들이 종종 그리고 다음날 근데 그 제목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 그리고 막 개봉 직전에 막 다른 동명의 작품 막 개봉하고 이러면 급하게 바꾸기도 해요. 그럼요. 그런 경우도 많죠. 죄송합니다. 감동을 갑자기 제가 파사삭.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네요. 장면 진짜. 전개가 어려웠어요. 특별한 플롯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를 해왔으면 덜했을 텐데 씬 준비를 했는데 이 전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메모장을 켜놓고 있었는데도 잘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얘기를 할 만한 건 우리가 다 한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다음 씬 포켓볼 씬입니다. 부녀와 뭐 포켓볼 치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다음에 이제 호신술을 알려주는 아빠인데요. 이렇게 그 입을 열기가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장면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보다 누가 먼저 얘기할래? 먼저 얘기하세요. 시각적인 뭔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로만 설명하기는 확실히 좀 어려운 영화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전개되는 맥락처럼 이렇게 좀 불연속성이라던가 편집성이 강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1, 2부에서 얘기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어떠한 감정이 든 것들을 장면을 예시로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도 같긴 해요. 이 영화의 특징상.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잘못하진 않은 것 같다. 뭐야? 왜 혼자 혼내고 혼자 용서해? 약간 자존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채워야겠어요. 완전 5분이 안 가네. 다만 요거를 일찍 알았다면 애프터 선처럼 연고를 좀 애프터 선처럼 알았더라면 1부에서 고지를 해줄 수 있었을 것 같다. 요번 영화는 이러한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얘기를 먼저 했을 때 장면이 부연 설명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화는. 이랬으면 좀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가 더 잘 되진 않았을까. 그래도 우리 얘기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네. 전 마지막으로 말 한마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네. 뭡니까? 김광석님의 기다려줘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김광석 기다려줘. 김광석님의 기다려줘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그 화자가 자꾸 누군가한테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게 그 노래의 내용이거든요. 노래 너무 슬픈데
애프터선을 보고 딱 주인공 화자 31살이 된 화자에게 딱 맞는 노래.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그 노래를 한번 찾아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은하님은 좀 어울릴 만한 노래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없어요? 저 노래요? 노래? 갑자기 컨텐츠가 변하네? 글쎄. 언더프레셔 하세요. 예. 저는 하나 있어요. 아야? 저는 본인이 하려고 했구만, 지금 빌드업을. 맞아요. 이용한다고? 저는 하세요. 그 레드 제플린의 All of My Love.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All of My Love. 네, 저는 정리하면서 기다려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애프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영화로 컴백하겠습니다. 컴백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